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박제삼의 흥부부부상이라는 시 한 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 흥부부부상, 상은 모습, 형상이란 뜻이니까 우리 해석을 해본다면 흥부부부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흥부부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흥부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흥부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 자기 형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고전 소설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흥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이걸 또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독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제 흥부 부부가 이제 작품의 제목이 되어 있고 중심 시적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고전 소설 또는 우리 옛날 어떤 인물들, 실제 인물이어도 되고 이렇게 흥부부 보면은 고전소설의 허구적인 인물들이잖아. 사실은 실제 하는 인물들은 아니죠.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인물들이나 그 옛날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작품 속으로 이렇게 잘 녹여서 자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활용할 경우 우리가 그런 표현법들을 뭐라 그러냐면 인유법이다 이렇게 말해. 인용해서 비유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지. 인용해서 비유로 사용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인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낯선 단어죠? 근데 인유적이라는 게 뭐구나? 어렵지 않아. 어떤 뜻이야? 그냥 이미 존재하는 작품 또는 실제 인물 또는 실제 인물이 한 말, 어떤 문헌에서 발견되는 말,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작품 안에서 비유로 활용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인유라고 이야기한다. 이 작품에는 흥부 부부가 시적 대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흥부전에 나오는 한 장면이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용해서 비유했다 해서 인유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부 부부의 상황 굉장히 가난했잖아. 그러니까 주제에 이 단어가 안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지? 가난한 삶에 애환, 고통이 있었지. 한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 이게 주제가 될 거래요. 어떤 방식으로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이따가 본문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와봅시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중심, 시적, 대상 먼저 소개가 됐네. 중심, 시적 대상들이다.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여러분 여기 박타는 장면이,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 그 박타는 장면이 시 속으로 그대로 들어왔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제비, 다리 부러진 제비 한 마리를 도왔죠. 그래서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고 그 박씨를 심었지. 그리고 그게 주렁주렁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박을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하는 장면이야 이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뭐 며칠 굶은 거지. 그래서 박을 딱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박이 엄청 커다랬단 말이야. 흥부 부부가 맞은편에 같이 앉아가지고 박을 이렇게 슬금슬금 박을 타는 그 장면을 가지고 왔어. 보십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박덩이를 사이에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뭐뭐 해라. 뭐야 여러분? 명령형이죠. 그리고 이런 명령형을 썼다는 얘기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하는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독자를 청자로 삼고 있는 것 같아. 그지? 독자가 청자고 그 청자에게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이구나. 말 건네는 어조가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이거지. 생각해봐. 상상해봐. 흥부 부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박덩이를 이렇게 사이에 뒀는데 이렇게 가르기 전에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는 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는 거지. 금이 문제겠는가? 황금 벼이삭이 문제겠는가?
웃음에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시적 상황 잡으셨죠? 가난한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놓고 웃은 거야. 그게 앞부분에 드러나고 있는 이 시의 상황이죠. 상황 잡으시고요. 이 상황을 놓고서 박덩이를 보면 그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가난을 의미하고 있구나. 먹지 못했어. 며칠 동안 굶고 나서 박을 먹으려고 지금 다 가르기 전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박덩이 자체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삶의 속에 있구나. 뭐 고기 사내 진미를 앞에 두고 웃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연결했을 때 가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웃음살, 이때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다? 여러분 별표하고 가십니다. 되게 소박한 웃음이지. 뭐한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다, 여러분. 박을 타서 이걸 끓여 먹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게 정말 맛있고 정말 막 단백질이 풍성하고 뭐 이런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야, 이 부부는. 이걸 다 갈라가지고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 근데 이 많은 자식들이랑 배불리 먹을 생각을 하니까 진짜 기뻐가지고 막 웃는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분지족의 웃음입니다. 가난을 이기는 웃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안분지족 뭐야? 여러분, 안빈낙도 유의어인 거 아시죠? 뭐야? 가난이죠.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잖아.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분지족의 웃음을 지었다고. 자, 웃음살 여러분. 웃음살이 무슨 뜻일까? 웃음을 여러분 뭐랑 결합시키는 거냐면 물살이랑 결합시킨 거야. 웃음의 물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것처럼 웃음이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 그걸 웃음살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박제삼의 시에서는요, 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물의 이미지가 일반적인 박제삼의 나머지 다른 시들을 보면 한의 정서랑 되게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는 시인이 이걸 웃음살 해가지고 웃음과 연결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웃음이라는 거는 마냥 해피한 웃음만은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슬픔의 정서, 한의 정서랑 매칭해 놓았던 물이라는 이미지를 웃음이랑 연결해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도 박을 하나 마주하고 부부가 함께 웃었다는 거, 그거는 그 안에 한도 서려 있을 것 같고, 그치? 고통도 서려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상황에 감사하는 그런 웃음을 지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둘이 웃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금이나 황금 벼이삭은 뭐였을까? 그거야. 금이나 황금 벼이삭은 여러분 뭐랑 대비가 되는 거겠어? 박덩이랑 대비가 되는 걸 거야. 그치? 박덩이랑 대비가 되고 또 이때 건넸던 웃음이랑도 대비가 되겠죠. 금, 황금 벼이삭, 물질적인 풍요를 가리킬 거야. 물질적인 풍요를 가리킬 건데 이 작품 속에서는 봐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잖아. 이 상황에서 형부 부부가 이렇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체를 만족하며 웃는 이 웃음의 그 상황 속에서는 얘네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랬어. 자, 표현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황금 벼이삭의 문제를 물어봤지만 이미 대답 가지고 있어. 뭐라고 대답하면 돼?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반대로 대답하시면 되죠. 그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질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서리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두 문장의 구조가 같구나. 금이 황금벼이삭이 문제리 이렇게 두 문장 구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구법이라고 잡으면 되겠구나. 됐죠? 대구법과 서리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물질적 풍요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문제다는 별표하고 가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problem, 너 그게 문제야 이런 의미로 쓰인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구나 라는 거 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년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말 가난하지만 욕심 없고 소박한 흥부 부부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둘이 정말 즐겁게 웃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그게 참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니겠어? 부부가 이렇게 가난한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라는 이야기를 1년에서 했구나 라는 거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년으로 가십니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떡방아 소리 안 들려. 들릴 수가 없어. 집에 쌀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마치 그걸 있는 듯이 들었대. 손발 다른 처지끼리, 손발 다른 처지끼리. 여러분, 손과 발이 닳았다는 거 노동하느라고, 막노동하느라. 이런 지문 같은 게 다 사라지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가난한 삶이죠. 떡방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도 가난한 삶이야. 그러면 1년의 흥부 부부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게 없는 떡방아 소리라든지 손발 다른 처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이런 가난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같이 웃어 비추고 있던 거울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당연히 흥부 부부를 비유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같이 웃어서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서로가 여러분 그 되게 금슬이 좋은 부부들은 서로 닮는 거 아시죠? 그래서 되게 비슷하잖아.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흥부 부부도 되게 닮아 있는 거지. 그래서 마치 거울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너무 닮은 같이 비슷한 모습들을 서로 보고 있는 중인 거야. 이 거울면들아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면서 닮아있는 그 모습 그걸 거울면들이라고 표현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드러나는 어조가 뭐냐? 영탄적이고 예찬적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모습들이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예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거울면들이여 뭐 이런 식의 영탄적인 혹격을 좀 활용을 했구나. 뭐뭐 안은 사실은 영탄적인 혹격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혹격 조사인데 여기서는 앞뒤의 맥락이랑 연결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두 부부의 모습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 애정을 갖고 되게 존경하는 그런 화자의 정서랑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영탄적이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연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너무 가난한 처지에서도 서로를 향해 웃어줄 줄 아는 그 부부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러워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마무리 연입니다. 웃다가 서로 웃었어. 언제 웃었어요 여러분? 1년에서 웃었지. 박덩이를 딱 사이에 두고 웃었단 말이야. 근데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이거는 상상이죠. 작가의 추정이야. 어떤 추정을 하는 거야? 웃었어. 근데 웃다가 딱 보니까 흥부가 자기 아내를 본 거야. 봤더니 너무 초라한 거지. 막 몰골이 막 고통과 고생과 가난 속에서 되게 막 나이도 바싹 늙었고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거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내 정말 예뻤는데 나랑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이렇게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내가 보살피지 못해서 저렇게 나이를 들었구나. 더 늙어 보이고 고생했구나. 이러면서 눈물.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남편을 본 거지.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들 건사하느라고 가난 속에서도 저렇게 맨날 노동 다니고 힘들게 일하고 형한테 두드려 맞고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저 눈에 멍들어 있는 거 봐. 아이고 불쌍해. 이러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구슬을 나누었다는 거. 구슬은 여러분 원관념이 뭔 거야? 눈물이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 서로의 어떤 인생을 슬퍼하는 그런 눈물을 아마 나누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적 화자가 상상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도 뭐 상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에이, 그러다가 막 펑펑 울지 않았을 거야. 금세 절로 면은 얼굴 면자야. 얼굴에 온 구슬, 눈물이죠. 눈물가지를 서로 부끄러워하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탁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시적 화자의 상상 정리해 놨고요.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리을 뭐라고? 리을 구슬 뭐라고? 눈물, 슬픔, 한, 연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지. 그렇게 하다가 절로 면해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 정리해 놨어. 자신들도 모르게 흘린 눈물을 부끄러워했다. 그 얘기야. 왜 부끄러워했겠어? 이거지. 아이고 저 아내 나랑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해. 이러다가 아유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막 울면 안 되지. 내가 힘내야지. 내가 저 사람 보면서 불쌍하다고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퍼질러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 힘내자.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눈물을 이렇게 슥슥 문질러가지고 다시 웃었던 거라는 얘기야. 아내도 마찬가지고 둘이 거울면처럼 닮아 있으니까 둘이 서로 같이 그랬다는 거지. 아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우리 힘내자. 이렇게 부부가 서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흘렸던 그 연민의 눈물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고 나서 뭘 지었어? 본웃음 물살을 지은 거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야. 자, 본웃음 물살 별표 3개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 있으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슬픔과 한을 승화시킨 웃음을 웃었어. 그게 바로 뭐다? 본질적인 웃음의 물살이었다. 그 얘기인 거야. 비극적인 상황을 정신적으로 극복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야? 본웃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1년에는 무슨 웃음이었어? 그냥 웃음살이었다고. 그냥 웃음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헤헤헤 안분지족. 아유 먹으니까 좋다. 그냥 이런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웃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비참함이 인지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적 화자가 본웃음 물살이라고 3년에선 바꿨다고. 그러면 웃음살이 본 웃음살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거는 심화야, 심화. 심화된 거란 말이야. 이 심화의 계기에 뭐가 있었냐? 여기 눈물이 있었던 거지. 눈물. 그러니까 그냥 바보처럼 웃은 게 아니라 본 웃음으로 가면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간 거냐면 자신들의 비참함을 충분히 알아. 그런데 그 비참함을 이겨내는 그 비참함을 극복해내고 웃는 웃음인 거야. 정신적인 초국이 일어나는 웃음인 거죠. 그죠? 정신적 초국. 이게 담겨있는 웃음이기 때문에 이 3년에서의 웃음은 1년의 웃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웃음이다라고 시인이 본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본질적인 웃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뭐야? 너무 중요한 거야. 그거가 중요한 거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정말 그 비참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해내고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인생에서 참된 의미가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그 다음, 자,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잡고 갑시다. 1년과 3년을 유사한 형식으로 만들어낸 반복 문장이다. 자, 1년에 뭐 있었어?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라는 시행이 있었고 이걸 살짝 바뀌었죠.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어떤 의미고 어떤 어조를 만들어낼까? 본 웃음 물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떤 어조예요?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랬으니까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반복의 문장을 우리가 1년과 3년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됐죠? 중심 내용 정리, 가난한 삶의 애환과 사랑을 통한 그 극복까지 가 있는 것, 거기까지가 3년의 중심 내용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적 대상의 정서 변화가 나타난 시야. 어떻게 정서가 변했는지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처음에 그냥 기뻤어. 왜? 박을 먹을 거니까.
호박을 먹을 거니까 기뻤단 말이야. 중간에 뭐 나왔어? 슬펐어. 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너무 불쌍했지. 그래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극복하고 다시 웃었어. 그때 정말 본질적인 행복. 그걸 정신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정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현대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럼 뭘까? 배금주의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죠? 돈을 숭배하는 거지? 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행복의 가치를 좀 되새기게 하는구나. 아,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힘내려고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아, 돈이 최고야. 뭐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조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인유 뭔지 여러분 이미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뭔지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 이제 봅시다. 고전소설인 흥부전에서 제재를 취했어. 특히 어느 장면이었어? 박타는 장면이었죠? 박타는 장면을 가지고 와서 작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그 박을 타면서 서로 웃고 뭐 울고 그러다 다시 웃었고 이건 다 작가의 상상이지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했습니다. 1년과 3년이 형식면에서 좀 유사성을 보이는 특징 나타났고요. 대화체라고 봐도 되고 여러분 대화체 너무 심하게 갔어.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 건네는 어조와 대화체를 구별하시는 분도 있고 말 건네는 어조, 말 건네는 형식 다 괜찮아요. 말 건네는 어조 또는 형식을 거기까지만이고 이거는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대화체까지 가면 안 돼라는 관점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말을 건넸으니까 그거 자체로 대화의 하나라고 봐야지 대화체 형식 맞아 라고 생각하는 출제자들도 있어. 그거는 그냥 각자의 입장이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대화 상황에서 내가 말하고 상대방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 그것도 대화라고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관점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객관식을 풀어내잖아. 그러니까 그 선택지 사이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제자의 관점을 항상 이분은 선택지를 이렇게 구성한 거 보니까 말 건네는 어조까지는 맞지만 흥부부부상을 대화체라고까지 보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들 충분히 선택지 비교 점검하면서 감으로 잡으실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 그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개념이 말 건네는 어조 혹은 대화체 형식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 정도. 단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건 본문의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말 건네는 어조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은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해와 감상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주관식 테스트도 치러보시고 그런다면 좋겠습니다. 네, 흥부부부상 좀 이런 시들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 뭘까? 돈일까? 아니면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삶일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흥부부부상이라는 박재삼,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에요. 아까 물의 이미지가 이 시인에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선생님이랑 박재삼의 다른 시들도 같이 보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